2000년 6월 9일 새벽 4시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지하 금고에서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 서류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300억 원. 그리고 그 아래 붉은 도장으로 찍힌 한 줄의 문구. 대북특별송금건 최고 기밀. 이 남자는 국가정보원 소속 금융담당관이었고 그가 지금 처리하려는 돈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왜 새벽 4시에 이렇게 비밀리에 움직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날 아침 2억 달러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거쳐 마카오에 있는 한 비밀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계좌 주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평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닷새 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거래였을까요? 외환은행 담당 직원은 나중에 특별검사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의 송금 지시서를 받았습니다. 송금 사유란은 비어 있었고 승인 도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두 곳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시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2003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공개됐지만 당시 언론은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뒤였고 누구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먹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억 달러는 실제로 송금됐고 그 돈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며칠 전에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낸 사람들 중 일부는 나중에 법정에 섰고 일부는 감옥에 갔으며 그리고 한 사람은 영원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오슬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전 세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공식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 그리고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업적을 인정한다. 전 세계 언론은 환호했고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 여의도 현대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몽원,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자 남북 경협사업의 실질적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노벨상이라. 그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세상은 알까. 그의 책상 위에는 북한과 주고받은 비밀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 속에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대그룹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천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정몽원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샀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화해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는 날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일기장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에 의해 발견됐지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가까웠던 현대임원 한 명이 특검 조사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고 그 증언은 수사기록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2000년 12월 10일 오슬로 시청 무대 위에서 김대중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평화는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을 보던 정몽원은 리모컨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큰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검은 돈. 공식 장부에는 절대 기록될 수 없는 비밀 자금. 그리고 그 돈을 대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현대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현대그룹이었을까요? 왜 정부가 직접 돈을 대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위험한 역할을 떠맡겼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정부가 직접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다면 그것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언론에 공개돼야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돈이라면 그것은 사업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선투자금, 금강산 관광 사업을 위한 계약금,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예치금,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은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부르면 가야 했고, 청와대가 요구하면 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재벌의 숙명이었습니다. 2000년 3월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단 5명,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은 현대를 통해 전달한다.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녹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만약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리고 만약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역사는 승자의 편이니까요. 그렇다면 북한은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을까요?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측이 제시한 금액은 총 5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원, 이 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정부가 부담할 1억 달러. 이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됐습니다. 둘째, 현대그룹이 부담할 4억 달러. 이것은 대북 경협 사업권 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회담 개최 대가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김대중을 평양으로 초대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돈이라는 것을. 그리고 현대그룹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산업은행에서 4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공식 사유는 선박 구입 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중 2,235억 원이 대북 송금에 사용됐습니다. 현대건설은 회사 자금과 어음 매각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현대전자는 해외 법인 계좌에서 1억 달러를 빼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왜 현대상선에게 4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렇게 쉽게 빌려줬을까요? 당시 현대상선의 재무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담보도 충분하지 않았고 사업 계획도 불투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은행 심사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승인됐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중에 터져나왔습니다. 산업은행 당시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대상선 대출권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이 증언은 2003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완전히 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계열사 곳곳에서 비밀 계좌로 해외 법인을 통해 그리고 그 돈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평양. 하지만 돈을 직접 평양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고 추적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경로가 바로 마카오였습니다.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비밀 계좌.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북한 노동당 산하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서울 외환은행 중국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북한 비밀 계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모든 것을 조율했습니다. 송금 시점, 송금 금액, 환전 방법, 심지어 마카오 현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2000년 6월 9일 새벽 첫 번째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억 달러.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추가 송금이 계속됐습니다. 5천만 달러, 7천만 달러, 1억 달러. 총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달러가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장면을 역사적 화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 중 한 명이 바로 정몽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남아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환한 미소 뒤에, 저 악수 뒤에, 저 포옹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검은 돈. 그리고 그 돈을 댄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고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김대중에게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조용히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대북 송금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민간 경협 사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산업은행 대출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현대상선이 4천억 원을 빌렸는데 그중 2천억 원 이상이 대북 사업에 쓰였다는 감사원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그리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 결단이었고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비밀리에 진행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압박은 거세졌고 결국 국회는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03년 4월 송도한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정몽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정몽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2003년 5월 어느 날 저녁, 서울 개동 현대그룹 본사 12층 회장실. 정몽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특검으로부터 온 출석 요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환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번 특검 사무실을 다녀왔고
매번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보낸 돈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습니까? 정몽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을 열면 무너지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 친구이자 현대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네. 앞으로 가면 추락이고 뒤로 가면 배신이야.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살아남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하지만 정몽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 무렵 청와대에서는 또 다른 비밀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안건은 단 하나. 정몽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서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특검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노벨 평화상도, 남북화에도 모든 것이 거짓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설득해야 합니다. 침묵을 지키도록 법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방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을 겁니다. 그도 재벌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몽원은 이미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몽원은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송도한 특검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 현대건설의 어음 매각, 현대전자의 해외 송금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지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몽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0년 3월 청와대로 불려갔던 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에게 건넨 서류 뭉치, 그 서류에 적힌 숫자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 회장님, 이것은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역사를 위한 일입니다. 현대그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몽원은 그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화해가 가능하다고, 평화가 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특검 조사실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용당했다는 것을. 정권은 자신을 방패막이로 썼고 이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정몽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특검님,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송도한 특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상회담 직전에 그 많은 돈을 보냈습니까? 왜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습니까? 정몽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정몽원은 끝까지 핵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실을 나서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강한 압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몽원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실에 혼자 남아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북한과 주고받은 모든 문서들, 송금 내역서, 계약서, 합의서, 그리고 비밀 메모들. 그 문서들 속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정몽원은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일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남북 화해의 영웅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거대한 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래가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희생양이라는 것을. 새벽 3시, 정몽원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청와대에 연락해주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게.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몽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다음날 오전 정몽원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비서실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한 보좌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실장님께서는 급한 일정이 생겨서 오늘은 뵐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정몽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권력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면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주게. 그날 저녁, 정몽원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아이들에게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알아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라는 것을. 며칠 뒤, 특검은 정몽원에게 4번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혐의는 대북 불법 송금 방조와 외국 환거래법 위반이었습니다. 정몽원은 소환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진실을 말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것인가. 그날 밤, 정몽원은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통의 유서. 하나는 가족에게, 하나는 현대그룹 임직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국민에게. 가족에게 보내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되지 못했다. 나는 단지 사업가였고 그 사업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 용서해다오.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의 대북 사업을 계속 이어가 주기 바란다. 그것이 내가 평생 꿈꿔온 일이었다. 비록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내는 유서.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몽원은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할까? 그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남북 화해를 믿었습니다. 나는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었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끝까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그날을. 그는 유서를 다 쓰고 나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2003년 8월 4일 새벽, 정몽원은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진실도 함께 사라질까? 아니면 누군가 계속 파헤칠까?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묻힐 뿐이라는 것을. 2003년 8월 4일 오전 8시 서울 개동 현대그룹 본사 앞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건물 아래에는 한 남자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몽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2층 회장실에서는 열린 창문과 책상 위에 놓인 유서 3통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추락사였습니다. 타살 흔적은 없었습니다. 공식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 왜 4번째 특검 조사를 하루 앞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가 알고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정몽원의 죽음은 대북 송금 사건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가 사라지면서 사건의 핵심 증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더 이상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몽원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좋아한 다발만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도, 국정원장도, 통일부 장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대그룹 임직원들과 가족들만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현대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권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협력자조차 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원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게임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몽원이 사망한 지 한 달 뒤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4억 5천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됐고 그중 정부 부담부는 1억 달러, 현대 부담부는 3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특검은 이 송금이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순수한 정상회담 매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그룹은 실제로 대북 경협 사업권을 얻었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돈은 정치적 거래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의 이런 애매한 결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수 진영은 정권을 봐주기 위한 면피용 결론이라고 비난했고, 진보 진영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특검 발표 이후 여러 사람들이 기소됐습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북 송금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대그룹의 여러 임원들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기획했는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가? 그리고 이 돈이 정말로 정상회담의 대가였는가? 재판 과정에서 박지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남북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측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협상의 일부였습니다. 임동원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측에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외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지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동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현대그룹 임원들도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집행유예였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한법조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법을 어긴 것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법부의 한계이자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거액의 국민 세금을 불법으로 북한에 보내고도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니 이게 정의입니까? 보수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진보 언론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가지 사실은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정몽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정몽원이 남긴 유서 중 국민에게 보내는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유서를 본 몇몇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유서에는 대북 송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만약 그 유서가 공개됐다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만 가중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서는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유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2000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슬로 시청 무대 위에서 김대중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에서는 정몽원이 텔레비전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상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 미소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3년 뒤 정몽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진실과 함께 노벨 평화상과 대북 송금 사건, 이 두 가지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역사의 양면입니다. 한쪽에는 영광과 환호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비밀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의문으로 남을까요? 2024년 현재 대북 송금 사건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보수 진영은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진보 진영은 남북 화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움직였고 그 돈의 흐름은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정몽원의 죽음 이후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2016년 폐쇄됐습니다. 남북 경협의 꿈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빚과 의혹뿐이었습니다. 현대아산은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빚은 아직도 완전히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한현대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입니다. 정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산업은행의 4천억 원 대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대상선은 결국 그 빚을 다 갚지 못했고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은행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졌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현대도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건너갔고 그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재벌 총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대북 화해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반박합니다. 만약 그때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논쟁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 상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박지원은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북 송금은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임동원은 20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몽원은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2003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진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만약 정몽원이 살아 있었다면 그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는 진실을 밝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침묵을 지켰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게임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 김대중과 김정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의 뒤에는 4억 5천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댄 사람은 3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서 한 사람의 목숨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송금은 정당했습니까? 아니면 불법이었습니까? 노벨 평화상은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산 것입니까? 그리고 정몽원의 죽음은 정말로 자살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무언가 더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명확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2003년 여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 보관소 형광등 불빛 아래 한 검사가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백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압수 자료였습니다. 검사는 문서를 하나씩 넘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한 장의 팩스 용지, 발신인은 현대아산, 수신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날짜는 2000년 5월 27일, 정상회담 보름 전이었습니다. 팩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북측 최종 요구 금액 확인, 총 5억 달러, 이 중 4억 달러는 당사 부담 가능, 나머지 1억 달러는 정부 지원 필요, 긴급 회신 바람. 그리고 그 아래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 한 줄, 대통령 재가 완료. 진행하라. 검사는 이 문서를 복사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서는 특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익명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문서는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만약 공개됐다면 청와대의 직접 개입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문서를 보고서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문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분실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돕니다. 그 문서는 파기되지 않았다. 누군가 따로 보관하고 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만약 그 문서가 다시 나타난다면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문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비밀입니다. 진실은 존재하지만 영원히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들도 정몽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68살이었습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에 바친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형 선고, 망명, 가택연금.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뭔가 극적인 업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노벨상 후보에 올랐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것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햇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북한과의 화해, 대화, 협력. 하지만 북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북한 정권이 갑자기 남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나설 리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화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초 비밀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남북의 비밀 특사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북측은 처음에 1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남측은 너무 많다고 거절했습니다. 협상은 몇 달간 계속됐고 결국 5억 달러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 예산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되면 비밀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방법이 현대그룹을 통한 우회 송금이었습니다. 현대는 이미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북 경협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북한에 돈을 보내게 하는 것, 이것이 청와대가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4억 달러는 당시 현대그룹 전체 유동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대북 사업이 실패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손실이 됩니다. 정몽원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만 성사시켜주면 현대에게 모든 대북 사업권을 주겠다.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도로, 항만, 모든 것을 현대가 독점할 수 있다. 정몽원은 계산했습니다. 만약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현대는 수십조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억 달러 투자는 충분히 회수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권력은 필요할 때는 당신을 이용하지만 위험해지면 당신을 버린다는 것을. 2000년 6월 돈이 송금됐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김대중은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고 김정일과 역사적인 악수를 나눴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노벨위원회도 주목했습니다. 그해 가을,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꿈이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몽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비밀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렇게 큰 비밀은 2002년 가을 국정감사장 한 야당 의원이 산업은행 관계자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상선에 대출해준 4천억 원 중 2천억 원 이상이 대북 사업에 쓰였다는 감사원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산업은행 관계자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상선의 경영 판단 사항입니다. 저희는 대출만 해줬을 뿐입니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출 심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현대상선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빌려줬습니까? 관계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고 산업은행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경력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대북 송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돈으로 산 것이다. 노벨 평화상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다. 현대그룹은 청와대의 비자금 통로였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해다. 정치적 공격이다. 남북 화해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공작이다. 하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 대출 4천억 원, 감사원이 확인한 대북 사용액 2,235억 원, 이 숫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질문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당한 사업 투자였다면 왜 비밀리에 진행했습니까? 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2003년 2월 압박을 견디지 못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일정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남북 화해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담화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야당은 즉각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반대했지만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2월 26일 국회는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송도한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금 흐름 추적이었습니다. 현대 계열사들의 계좌를 분석하고 해외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북한 측 계좌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너무나 정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문가가 설계한 것처럼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현대상선 해외 페이퍼 컴퍼니 중국은행 서울지점 마카오 계좌 북한. 각 단계마다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고 법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특검팀의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찾는 것이 특검의 핵심 임무였습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문서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서 보존 기간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폐기 시점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불과 한 달 전에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의 한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권력의 기술입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설령 증거가 있더라도 그것을 제때 없애는 것. 국정원은 이 기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특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북한과 어떤 협상을 했는지. 그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특검은 그를 3번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는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대북 경협 사업을 위해 투자했을 뿐입니다. 특검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선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몽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을 열면 무너지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노벨 평화상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2003년 7월 정몽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의 몸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기 시작했습니다.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특검 조사, 청와대의 압박, 가족의 걱정, 회사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의 무게. 그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현대그룹 임원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한 임원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활기찼는데 그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정몽원의 주치의도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몽원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휴식이라.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나. 특검은 나를 계속 부르고 청와대는 침묵하라고 압박하고 언론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주치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원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7월 말 정몽원은 개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특검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청와대의 개입을 증언하신다면 회장님은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기업인으로.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회장님은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현대그룹은 정부의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은 감옥에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몽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 죽고 침묵해도 죽습니다. 차이는 단지 죽는 방식뿐이었습니다. 8월 첫째 주, 특검은 정몽원에게 4번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 방조, 외국 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위증. 특검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몽원을 구속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몽원은 소환장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그것은 도망도 아니고 항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영원한 침묵. 8월 3일 밤 정몽원은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0년 6월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꿈, 현대그룹이 그 중심에 서는 꿈. 하지만 지금 그 꿈은 악몽이 됐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써둔 유서였습니다. 그는 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가족에게, 임직원들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후회,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부탁. 하지만 한 가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진실. 누가 지시했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그는 끝까지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쓰는 순간 자신의 죽음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으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저항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8월 4일 새벽 5시 정몽원은 회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2층 높이.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묻힐까?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묻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진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정주영, 금강산 관광선, 평양 방문, 청와대 회의, 특검 조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얼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오전 8시 현대그룹 직원이 건물 앞에서 정몽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몽원은 즉사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유서 3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창문에서 떨어진 흔적, 유서, 그리고 최근의 극심한 스트레스. 모든 것이 자살을 가리켰습니다. 부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공식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말로 자살이었을까? 누군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 그가 알고 있던 비밀이 너무 위험했던 것은 아닐까? 특검은 정몽원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핵심 증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송도한 특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팀 내부에서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잃었습니다. 정 회장만이 알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관계자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와대가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증인이 사라졌으니까. 정몽원의 죽음 이후 대북 송금 사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여론도 분열됐습니다. 일부는 정몽원은 희생양이었다고 말했고, 일부는 그는 범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마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몽원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남긴 질문들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은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야 했는가? 그가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침묵으로 묻어버린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정몽원이 사망한 지 3주 뒤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특검은 총 4억 5천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중 정부 부담분 1억 달러, 현대 부담분 3억 5천만 달러, 그리고 특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송금은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순수한 정상회담 매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애매한 결론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진실의 절반만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정치적 고려로 묻어버렸다. 하지만 특검 관계자는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증거에 기반해서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정몽원과 함께 사라졌다. 2024년 가을,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서고. 한 역사학자가 먼지 쌓인 국정감사 회의록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백 페이지를 넘기던 그는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2002년 10월 국정감사 회의록, 산업은행 관련 질의 부분. 한 야당 의원의 질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상선 대출 승인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로부터 전화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산업은행 관계자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각주가 있었습니다. 해당 증언자는 회의 직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임. 역사학자는 이 각주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그 증언자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그리고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역사학자는 그 증언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회의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모 씨, 당시 산업은행 여신심사부 차장.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마침내 그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지금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68살, 은퇴한 지 오래됐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역사학자가 찾아갔을 때 김 씨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역사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아는 진실을요.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기록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오직 당신의 기억 속에만 남아야 합니다. 거실에 앉은 김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0년 5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현대상선의 4천억 원 대출건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대출은 승인될 수 없는 건이었습니다. 현대상선의 재무 상태는 엉망이었고 담보도 부족했으며 사업 계획도 불투명했습니다. 저는 부결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차장, 이거는 특별한 건이네.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저는 물었습니다. 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놓고 나갔습니다. 메모지에는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청와대 대표번호였습니다. 역사학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제 일은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부 보고서에 작은 각주를 달았습니다. 본 대출은 정상적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특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승인함. 그 각주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됐고 그것이 대북 송금 의혹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 직후 저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전화들, 미행,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늙었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노벨 평화상. 역사학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너무 정직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압박하면 그분은 결국 진실을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그것이 그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평화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역사학자가 떠날 때 김 씨는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은 쓰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만 진실만 기록해 주십시오. 언젠가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역사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김 씨들이 있을까? 진실을 알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침묵이 쌓여서 역사는 왜곡됩니다. 2024년 겨울, 스톡홀름, 노벨재단 본부 건물 3층에 있는 평화상 위원회 사무실. 한 노르웨이 언론인이 위원회 전 사무총장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은 이미 은퇴했고 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언론인이 물었습니다. 2000년 김대중에게 평화상을 수여할 때 이 위원회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전 사무총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전 사무총장이 설명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인은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거래가 불법이었다면요? 만약 그것이 국민을 속인 것이었다면요? 전 사무총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적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관점에서 김대중은 분명히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실제로 열렸고 긴장은 완화됐으며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론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면 여전히 김대중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전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그 상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랑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더 신중했을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노르웨이 공영방송에서 방영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한국의 자랑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 뒤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과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진실 없이는 진정한 화해도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몽원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는 침묵으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라. 설령 그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2024년 현재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대중은 2009년에, 정몽원은 2003년에, 임동원은 2020년에 사망했습니다. 박지원만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북 송금은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장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묻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습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대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폐쇄됐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의혹뿐입니다. 현대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북 사업의 실패로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대아산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의 영광은 없습니다. 정몽원의 후임자들은 조용히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시설은 방치돼 있고 개성공단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한현대 임원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용당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를 방패막이로 썼고 위험해지자 우리를 버렸습니다. 정 회장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증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의 4천억 원 대출은 결국 부실 채권이 됐습니다. 현대상선은 그 빚을 갚지 못했고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은행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졌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현대도 정부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돈이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건너갔고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기업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반박합니다. 만약 그때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논쟁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2024년 8월 4일 정몽원 사망 21주기 경기도 용인의 한 조용한 묘지 현대그룹 임원 몇 명이 정몽원의 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몽원은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한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2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계셨던 것들, 회장님이 지키려 하셨던 것들, 그것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니까요. 비록 그것이 100년이 걸리더라도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까? 침묵이 정말로 최선이었습니까? 그날 저녁, 서울 어느 방송국 스튜디오. 한 시사 프로그램이 대북 송금 사건 특집을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판넬로는 보수 성향 교수, 진보 성향 변호사, 그리고 중립적 언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수 교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치욕입니다. 진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당시 남북관계는 극도로 긴장돼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측에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외교의 현실입니다. 중립 언론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회 승인도 받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토론은 1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본다면 대북 송금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법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본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두 가치관 사이에서 여전히 분열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절반은 김대중은 영웅이다 라고 옹호했고 절반은 김대중은 사기꾼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이미 21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024년 겨울, 평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은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냈고 그것으로 우리의 경제를 강화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돈은 경제 발전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 강화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사치품 구입에 쓰였습니다. 한 탈북자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00년 이후 평양에는 고급 승용차가 늘어났습니다. 당 간부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한이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대북 송금의 진짜 결과였습니다.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정권의 배만 불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한 기업인이 목숨을 잃었고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사라졌으며 노벨 평화상은 논란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거래였을까요? 한 국제정치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남한은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노벨 평화상 메달은 김대중 도서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그 메달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하고 어떤 이들은 씁쓸해합니다. 한 관람객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메달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관람객은 이렇게 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당신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옳았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계속되는 한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을 것입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까? 대북 송금은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까? 정몽원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진실은 무엇입니까? 김대중은 2009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 말을 영웅적 신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것을 오만한 변명으로 봅니다. 누가 옳습니까?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정몽원의 가족들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를 거부하고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습니다. 한 가족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그룹은 대북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금강산 관광시설은 방치돼 있고 개성공단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의 손실, 그리고 한 회장의 목숨. 이것이 평화를 위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한현대 임원은 은퇴 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현대는 수십조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잃었고 회장님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돈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고 핵무기 개발은 계속됐으며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주면 그들이 개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 돈을 받아서 체제를 강화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거래에서 이득을 봤을까요?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거액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의혹과 분열뿐입니다. 그리고 한 기업인의 무덤입니다. 2024년 겨울 서울 어느 대학 강의실, 한 교수가 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펼칩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의 결과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으며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교과서 어디에도 대북 송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정몽원의 이름도 없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도 없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쓰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생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만 기록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과장됐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저는 확인된 사실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정상회담은 열렸고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그리고 3년 뒤 현대아산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옛 신문 기사를 찾고 특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영웅과 악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때로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2024년 현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문서들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공개 기한은 30년, 즉 2030년이 돼야 모든 문서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관련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증언할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전략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의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다립니다. 역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판단할 것입니다. 김대중은 영웅이었는가? 아니면 사기꾼이었는가? 대북 송금은 평화를 위한 투자였는가? 아니면 노벨상을 위한 뇌물이었는가? 정몽원은 희생양이었는가? 아니면 공범이었는가? 하지만 지금 2024년 겨울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2000년 6월 거액의 돈이 평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해 10월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정몽원이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사라졌거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그 대가가 때로는 너무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몽원처럼, 산업은행 직원 김 씨처럼,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처럼.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뒤에 숨겨진 검은 돈의 진실을, 그리고 평양으로 간 5억 달러가 정말로 평화를 샀는지 아니면 단지 한 사람의 영광을 샀는지를. 하지만